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시 멸려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장로교회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전국시에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신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더라면 좀 더 생동감 있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또 여러분에게 배부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신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직분론을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치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장로교회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에는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의 장로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교회사를 중심으로 직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되고 또 일정 부분 변천의 과정을 거쳐왔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장로교회 직분 형태가 남아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의안을 중심으로 1교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교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세교회까지는 교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였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시대, 그리고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를 거치기까지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어떤 분파, 교파의 개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고 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교파와 교단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새 집을 차려서 갈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서술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갈려 나온 적도 없었고 작은 집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교회의 4가지 속성을 보게 되면, 교회는 거룩성, 성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통일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편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의 교회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비롯해서 면죄부와 같은 그런 잘못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거짓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새롭게 갈려 나온 교회가 아니라 참교회,
교회의 표지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의 교회는 보편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보편교회라는 것이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캐톨릭 처치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말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카톨릭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 교회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종교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루터란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루터파 종교개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혁파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개혁파 종교개혁은 장 깔뱅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세례파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급진 종교개혁을 말하죠. 아나베프티스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종교개혁이 있는데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을 로마 카톨릭 안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그들의 반동이죠. 이것을 반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일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렇게 루터란 종교개혁, 개혁파 종교개혁, 제세례파 종교개혁, 그리고 반종교개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은 출발부터 루터란, 개혁파, 제세례파, 반종교개혁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안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교파와 교단의 모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교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교파와 교단은 정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파가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로교회도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발흥하게 되고 침례교, 감리교 이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다양한 교단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파로는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단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행 우리 교단은 뭐 예장 합동이라고 하죠. 합동. 그래서 영어 이니셜로는 GAPCK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 GAPCK라고 하는 영문 이니셜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PCK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PCK.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는 어떤 신학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이 참된 장로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현행 한국 교회를 보면 현실이 어떻냐면 모두가 장로교회다, 모두가 순복음교회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사실은 장로교회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행 모든 교파들 안에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순복음에도 있고 또 감리교회도 있고 또 침례교회도 장로라는 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한국적 상황인 거죠. 미국에 가면 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감리교회 장로님이 있고 침례교회 장로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교파와 교단의 성격이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게 되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그 다양한 교파가 있고, 또 그 교파 안에도 장로교 안에도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백석, 또 예장합신 뭐 이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정치적 형태, 직분론이 한국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두가 순복음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의 구역제도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 권사라는 제도는 감리교회의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권사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그 많은 교파, 교단이 있지만 사실 모두가 장로교회고 모두가 감리교회고 모두가 순복음교회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떤 그 교파의 분명한 색깔과 직분적인 형태가 거의 혼용되어 버리고, 또 거의 모든 교파 간에 상호 수용되어 버린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에 장로 제도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모든 교파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교파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정체성, 또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시 회원들은 우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또 장로교회 가운데 우리가 뭐 늘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뜯어 고치자, 무시 맞고 틀렸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먼저 우리가 역사와 정확한 교회론의 직분론의 지식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대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핵심은 무엇이 맞느냐 틀리느냐, 무엇을 뜯어 고치자, 뭐 개혁하자, 이제 그런 데 제 강의에 중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역사를 바르게 알고 교회론과 직분론을 일단 그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제도가 있고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권사제도를 계속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한국교회는 교파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하는 것, 우리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도로서 우리 장로교회의 직분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장로교회는 1907년 9월 17일 정오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장대제 교회에서 동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간 조선 장로회 공의회로 15번 총회를 거친 후에 비로소 한국 목사 7인을 세우면서 대한국 독립노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 출발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장로교회는 뭐 예장 합동이든 통합이든 고신이든 합신이든 한국 장로교회는 그 시작과 뿌리가 1907년 조선 동로회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만 해도 장로교회는 하나였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선교사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선교회, 캐나다 선교회,
이 선교사들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들이 가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신이랄까 정책이랄까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예, 그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다 각기 다른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또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로, 또 캐나다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의 장로교회는 하나로 해야 한다. 이런 정신 때문에 공의회를 형성했고 또 한국 목사 7명을 세우면서 첫 동로회 대한국 독립노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교파가 많이 갈라졌죠. 교단이 많이 분열되었죠. 예장 고신이 가장 먼저 분열되어 나갔죠.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가 또 분열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이 또 분열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소교단들, 장로교단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발은 하나의 장로교회였다 하는 점을 여러분은 이 정도는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과 뿌리가 하나였지만 작금에는 각기 다른 장로교단을 이루었고 신학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성 안수를 하는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리고 리버럴한 그런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장로교회들이 있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단, 예장합동교단은 개혁신학을 견지하는 정통 보수 장로교단으로서 그 시대적 사명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참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엉뚱한 발상이 제기되고 도입되려는 상황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기도회라든가 이런 데서 특강을 통해서 장로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고 또 이번에 밀려대학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예장합동교단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 정통성 이런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한국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개혁교단은 와야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제 제가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안에 있는 많은 개혁 교단 안에서도 한국 예장합동교단의 위치라든가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이 교단과 교파의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영향을 막 받는 거죠. 가령 이제 다른 교단이 여성 안수를 합니다. 여성 장로를 세웁니다. 여자 군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막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야, 우리 교단도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여성 안수도 하고 우리도 여성 군목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다른 교단의 영향을 막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총회 현장에서 흔히 되어지고 아젠다로 막 다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언론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역사를 한번 미뤄보자는 거죠. 한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직분론의 변천 과정을 거쳐왔고 또 하나의 장로교회에서 많은 교단들이 분열되어 나갔는데 분열되어 나갈 때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나가면서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직분론 안에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분론을 중심으로 또 성참론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통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리고 전통으로부터 얼마나 경도되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잘 뭐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또 뭐 칼빈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는 일정 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치자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종교개혁자들의 원리처럼 근본과 원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들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장로교회의 역사와 장로의 정치의 특징. 장로회주의 정치는 대의정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의정치입니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서 나왔고 모세로부터 사내들인 공예를 거쳐 사도시대와 예루살렘 공예를 비롯한 각종 종교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에서 주류 정치 체제로 연속성을 지녀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르틴 루터, 또 마르틴 부처, 멜랑이통, 장 깔뱅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대의정치의 입장에 섰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아는 장 깔뱅은 제네바에서 장로주의 정치를 조직화하고 교회론적으로 직분론적으로 그 기초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장 깔뱅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 깔뱅이 1536년에 제네바에 도착해서 1564년에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생애 전부를 투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와 쩌빙글리가 1세대 종교개혁자들인데, 이 1세대 종교개혁자들 이어서 장 깔뱅은 제2세대 종교개혁자로서 종교개혁을 더 세밀하고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장 깔뱅의 아이디어는 바젤의 또 웨콜람 파디우스와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에게서 시작되어서 이 깔뱅에게서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깔뱅도 웨콜람 파디우스와 마르틴 부처에게서 직분론을 배웠습니다.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그의 직분론의 변천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536년에 만든 초판 같은 경우에는 장로라든가 집사와 같은 직분론이 개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오직 목사라는 직분만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깔뱅이 1536년에 제네바에서 파렐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는 깔뱅에 대하여 제네바 시민들은 그런 깔뱅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꼈죠. 그래서 1538년에 깔뱅은 파렐과 함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해서 가서 기착했던 곳이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근데 스트라스부르에서 깔뱅은 마르틴 부처를 만나게 되고, 마르틴 부처에게서 장로교회의 직분론의 어떤 배경,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41년에
제네바 시민들은 장깔뱅을 다시 제네바의 목사로 재청빙을 하게 됩니다. 1541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장깔뱅이 제네바를 떠나자 많은 그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 또 추기경들이 제네바를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톨레토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되죠. 이 사톨레토 추기경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회유를 하기를 프로테스탄트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톨레토 추기경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답신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답신을 쓸만한 그런 학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네바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장깔뱅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장깔뱅이 쫓겨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톨레토 추기경에게 보내는 답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되죠. 뭐 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형태의 소책자입니다. 거기에는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얼마나 이거를 잘 썼든지 마틴 루터도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읽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죠. 그리고 사톨레토 추기경을 비롯해서 로마 가톨릭은 깔뱅이 썼던 이 사톨레토 추기경에게 주는 답신이라는 이 글을 읽고 제네바를 포기합니다. 또 제네바 시민들도 깔뱅이 썼던 이 사톨레토 추기경에게 주는 답신이라는 이 책을 소책자로 출판을 해서 제네바 시민들이 다 읽게 되죠. 그리고 과연 장깔뱅 선생이다, 장깔뱅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네바에 다시 깔뱅을 초대하게 됩니다. 깔뱅이 3년 만에 다시 이제 그가 설교하던 생피에르 교회 강단에, 주일 강단에 섰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설교할까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쫓아내고 다시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사람들이 깔뱅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깔뱅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지난번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깔뱅이 1541년에 제네바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법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법령에는 오늘날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른바 사중직제라고 하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발표를 하고, 이것이 이제 장로교회의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래서 목사들의 모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콩그레가숑이라고 부릅니다. 목사회 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소위 건징을 시행하는 꽁지스투아르라고 하는 치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을 위해서는 종합구비원이라고 하는 종합복지기관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는데, 제네바 아카데미는 1559년에 깔뱅의 생애 후기에 가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출발이 되어지게 되죠. 1541년에 깔뱅이 제2차 제네바 체류 시기에 이 근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회라고 하는 조직은, 당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 목사회와 치리회가 합해진 구조가 바로 당회와 노회의 구조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던 이 장로교 체계는 좀 더 면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강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41년에 제네바 교회 법령을 통해서 사중직제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프랑스 교회에 넘어가서 노회와 총회의 개념으로 현실화되어지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정교하게 교회 정치가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출발점은 깔뱅의 제네바에서 시작되고 프랑스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로 넘어가서 정교하게 장로교 정치가 발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제네바 목사들은 시의회에서 임명이 되었고 별도의 안수식 없이 시의회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장로는 시의원들 가운데서 선정되었고 임기는 1년마다 선출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꽁지스투아르 치리에서 신자들을 소환하여 건면하고 권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깔뱅과 제네바 교회,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이들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깔뱅의 장로교회 정치를 이식하고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비아누스 울시누스가 제네바에 와서 깔뱅에게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팔처 지역에, 독일의 팔처 지역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잔 낙스가 깔뱅과 제네바 교회에서 배워와서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것을 심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가 모여서 우리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문답, 또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만들게 되어지죠. 또 기도 더 브레가 네덜란드의 벨직 신앙고백서를 깔뱅에게 배워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 개혁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제네바의 깔뱅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이 장로 정치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 빛을 주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깔뱅의 영향을 받으며 피난민 영국교회를 봉사하던 존 녹스는 고향에 돌아와 깔뱅주의 장로교회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배자에게 5년간 공부한 앤드루 멜빌이 제2치리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려서 1644년에 장로 정치와 예배모법을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캐나다로 넘어가고, 또 호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현대 장로교회는 1541년 깔뱅의 교회 법령, 제네바 교회 법령, 또 1618년에 도르트 교회 총회의 신조와 교회 질서, 그리고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정치와 예배 모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장로 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항종직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라는 뜻이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뭐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종신직 개념을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뭐 가령 한 번 해병대는 평생 해병대다. 그래서 종신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직분 세 가지죠.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을 항존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는 규정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을 봉사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5년이었다가 지금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신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헌의가 되어서 재신임을 할 수도 있다, 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장로의 직분의 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재신임을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신임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7년마다 장로의 직분이 연장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다른 장로교회는 대부분 2년 혹은 3년, 많을 경우에 5년입니다. 장로의 임기가. 그리고 반드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청빙직이고 장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장로는 재신임을 묻는 그런 직분이라면 목사는 재신임을 묻지 않습니다. 목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재신임을 묻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 직을 면하게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묻는 일은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장로 직무에서 첫 번째는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할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그 목양과 관련된 일들을 부목사님과 신방 전사님들이 하시는데 본래는 장로님들이 하시던 일입니다. 근데 현대 목회가 이제 굉장히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구를 부목사님들과 신방 전도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본래는 그 장로님들이 하시던 일이다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직분의 동등성인데 말씀 봉사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상호 동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상호 동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 간에도 동등합니다. 장로와 집사들 사이에도 이 직분 간 상호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누가 높고 낮으냐의 그런 개념은 로마 카톨릭의 직분 개념이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직분 간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상호 건징과 형제적 견책이 있었고요. 건징은 성찬과 아울러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장로교의 꽃은 노예입니다. 대의와 총회는 파회되지만 노예는 파회되지 않습니다. 폐회되죠. 장로교회는 주일 예배회와 아울러 가정예배를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WCRC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는 미국 PCUSA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는 기장백석 통합이 있는데 특징은 여성 안수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RF가 있습니다. 미국의 PCA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합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징은 여성 안수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ICRC가 있는데 미국에 OPC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는 고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여성 안수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을 보면 미국의 PCUSA, CRC 교단, 또 일본 교단들, 한국에는 통합 백석 대신 기장이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을 보게 되면 미국의 PCA, OPC, 브라질 장로교회, 멕시코 장로교회, 페루 복음개혁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남아공 개혁교회, 합동, 고신, 합신 여성 안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교단들은 장로의 재신임을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율 규정은
한국의 교단들 대부분 자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와 남아공도 자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찬 횟수를 보게 되면 한국은 대부분 1년에 2번 정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OPC나 PCA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하고 있고요. 매월 하고 있는 것은 브라질 장로교회, 멕시코, 또 일본 교회들, 호주 장로교회는 매월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직분과 성찬에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성경적이고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교단이 굉장히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우리는 좀 더 개혁파다운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회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장로교의 정체성을 직분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직분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